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안정감이 있고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투자 가치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동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집을 살 때는 빚을 내도 된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어요. 어른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그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늘 하는 얘기들인데, 우리 지금 공 선생께서는 정책적인 것, 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전반을 다루는 이제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꼭 밑바닥에다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냥 아주 단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난 언제 집 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언제 오르나? 언제 오르나? 그리고 이 개발 빚에 문제 대한, 없나? 그렇지, 어디 개발 뭐 없나?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을 너무 위에서 그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부동산을 뭐 아파트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전 돈 생기면 부동산이 좀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동산을 샀죠. 결국은 지금 와서 돈은 다 쓰고 없지만 남은 건 부동산만 남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평균적으로. 실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공 선생님은 집 안 샀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민의 지금 이 관점은 꼭 잊지 말고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싼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가장 싼 방법이 전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집값 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주인한테 저희가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빌려준 그 전세금으로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그 월세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전세가 낫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공부한 제 친구들은 맞네, 계산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지, 뭔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그렇지, 없다라는 그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주인이 특별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 4년, 6년씩 살 수 있는 주인을 잘 골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살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한 군데서 5년도 살아보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른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 발전할 때부터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관성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이 언제 꺼질 것이냐, 언제 꺼질 거냐라는 것은 이미 조금씩 사인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사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없던 나라였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지금 1,200조까지 이제 가계 대출로 늘어났는데, 가계 대출 자체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도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갚는 기업 대출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에서도 원금을 갚는 가계 대출이 너무 없다라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 현금 흐름상 자기가 다른 나라처럼 돈을 빌렸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갚는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다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원금을 갚겠다고 하는 가장 그 금융업으로 치면 가장 말하자면 불건전한 대출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용어가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 대출인데, 불량이라고 하면 비우량이라고 말하죠. 비우량 대출인데 그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지금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80%가 비우량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언제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체제. 이거는 꼭 지금 2017년 한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금융 안정을 생각하는 정책 당국자라면은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는 가장 그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을 빌려갔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정부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돈은 빌렸어. 근데 부동산 값은 빨리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말하자면은 그 빌린 액수에서 매번 원리금은 차치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빠득한, 이자만 내는 것도 빠득하게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또 산 사람은 또 마찬가지. 집 산 사람은 집을 사느라고 무리를 했지. 무리를 했으니까 또 나머지는 또 돈 쓸 여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여러 번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인데, 한국은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열쇠를 바깥으로 휙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 굉장히 참 깝깝한 상태가 돼 있는. 이렇게 절망적인 비유를 드시네 진짜.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주 박사께서는 돈이 있으니까 전세를 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세금이 얼마나 그렇죠. 비쌉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집값 대비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예, 근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느니 빚을 좀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급이 저는 절대 지금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저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뉴욕에 지사를 내면서 뉴욕에 집을 2채를 샀었어요, 그렇죠. 사무실로. 근데 뉴욕 집을 거의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다 팔았는데, 뉴욕은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 보유세가요, 한 10억짜리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을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지도 않고 거기 뭐 애들 숙소를 쓰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한 달에 70만 원씩을 부동산세를 낸다면 그건 못 갖고 있겠더라고 제가. 70만 원이니까는 월. 그렇죠. 그러니까는 700만 원에다가 또 더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서울에서는 부동산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공시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고 여기서는 부동산세 부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 0.1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뭐 말로는 0.3이라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실제값이 낮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할 때도 또 퍼센트를 깎아서 깎아요. 곱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왜 그러면 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제대로 된 정상 국가는 다들 부동산 보유세가 한 1%에 가까운데 한국은 엄청 낮다. 근데 이런 실물 자산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차이가 나도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1%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요. 지금요, 저는 이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가구 이상을 갖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동산세만 올려도 저는 이거 해결된다고 봐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 맞아요. 제가 뉴욕에서 판 것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열쇠예요. 근데 열쇠를 바깥에 던졌어. 주워다 줘야지. 네.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래서 주우려고 이를 긴 막대기로 이렇게 열쇠고리를 갖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노무현 씨가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기업들이. 난리를 치잖아. 도리어 그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언론 조종에 그 제대로 정치 경제 교육을 못 받은 대중이 말하자면 이제 휘둘린 거죠. 그러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산층 중에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올렸을 때 내 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당장 그것 때문에 내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공시지가나 이런 가격들이요. 실제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은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엄청나게 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21억을 주고 산 이 쬐끄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9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를 30억에 팔면 난 뭐가 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보좌관한테. 내가 이거를 10년 전에 21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9억으로 이게 이게 공시지가가 나오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봤어요, 한번. 다른 사람들 아파트를 보니까 맞아요. 그 20억짜리 아파트들은 거의 18억 이렇게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자들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금씩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에서 좀 살려서 챙기면 옛날에 김종인 박사가 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했잖아요. 그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그거 팔았다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재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동산은 결국은 지금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모를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얼마나 그 설계 자체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계 자체가 아예 목적이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한 사람이 어딘가가 숨어가지고 요렇게 해야 부자들이 우리가 잘 살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에 허덕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고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쌓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경제 체제로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 부담률이 20%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 조세 부담률도 다른 나라 같으면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도 굉장히 낮은 나라다. 다 무슨 뜻이냐? 돈을 버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말하자면 그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해 성장용으로 딱 만들었는데 성장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체제 또는 뭐 복지에 관련된 체제 모든 그러니까 조세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안 가게 지급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산층이 됐냐? 잘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87년 이후에 그 대기업 쪽에서 그 임금을 갖다 엄청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노동 파업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노동소득도 눌렀어요. 그렇죠? 저임금, 그러니까 노조를 못하게 하고 누르다가 그것이 87년 이후에 그 누르던 것이 힘이 빠지면서 폭발적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뭘로 우리들의 그 소위 말하는 민생 정책을 했냐면 실제적인 민생 정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민생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항상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경기 조절을 보통은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으로 합니다. 그 선거를 할 때도 맨날 싸우는 게 그래서 뭐 경기가 이렇게 된 게 뭐 조세 때문에 그런 거냐, 재정을 잘못 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한국은 경기 조정을 그걸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해요. 그게 쉬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가 빨리 보이지. 땅에 대한 공급을 자기가 쥐고 있고 양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는 대출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관치금융으로. 그러니까 거시금융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이건 딱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말하자면은 경기 조절을 해왔던. 그러니까 것이 경기가 있어요. 엉망이 되는구나. 부동산 그러니까. 갖고 하니까 그런 거죠. 다른 것들이. 근데 그것이 폐단이 쌓여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지표는 나오니까. 잠깐만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니까 이거를 갖다 체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의 핵심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걸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들면 그동안에 이 높은 부동산 덕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막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러니까 이제 콱 하고 갇혀 있는 거죠. 뭐 질문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뭐 하다못해 요즘 계란도 다 생산자 실명제로 하는데 정책도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맞아, 그 좋다. 세웠던 사람과 그런 기록들이 좀 잘 남고 시그니처를 딱 예, 넣는 거야. 이건 몇 년도에 누가 했다. 예,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은데요? 우리 그 정책으로 우리 그거 한번 내봅시다. 어떤데? 전혀 현실성은 없어요. 네. 따라가는 거지. 꼬리표가 네. 블랙리스트가 네. 누구냐 했을 때 네,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만드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그 나쁜 틀이 어디가 지금 나쁘게 돼 있는지를 이제 깨야 되는.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토지 그 주택공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에서 개별로 몇 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데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검단지구 뭐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그게 다 그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평인가 10만 평 같은데 그 이상을 개발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요 그걸 중앙 정부의 장관이 지정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 그건 다 지방 정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 그 토지 수용.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래. 그래서 지정을 하면 그 땅은 오직 토지공사한테만 넘겨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용을 할 때 시장값보다 훨씬 낮은 값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을 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파산 또는 막 그 엄청난 손해로 인식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96년에 와가지고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산에서 삼성전자에 같이 다니던 동료인데 추석에 갔다 왔어요, 고향에. 그래서 추석 갔다 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이제 서산 사람인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나가지고 삼성전에 들어와서 쭉 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까지 왔으니까 비교적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직장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상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내려갔더니 자기 그 저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들이 야 저 왔냐? 그러면서 내가 한번 술 살게. 그래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에쿠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놀 게 없으니까 저 대전 가자. 그래서 대전을 데리고 가서 거한 룸사롱에 가가지고 막 때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거나 대학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땅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게 수용을 당해서 그래서 갑자기 말하자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용을 당하면은 패가 망신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토지 보상금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안에 5년 동안에 토지 보상금으로만 100조가 나갔어요. 엄청난 돈이 나간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한 건데. 자, 그래서 정부가 지정을 해야만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에 가보시면 언제나 저제나 내 땅에 수용을 당할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그거예요. 그저 그 은행의 지점장, 증권회사 지점장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맨날 말하는 게 요번에 저기가 수용당해서 떼돈 벌었다. 저기가 요번에 거기 지점이 은행에서 돈 들여왔으니까. 아니 그 지역 경제의 모든 관심이 그렇죠. 돈이 풀리니까. 누구한테 언제 수용당하나가 아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돈이 풀리니까. 근데 얼마나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주택 가격에 대한 분양가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게 말씀을 드리면 1977년인가 8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이제 소위 투기 바람이 부르니까 딱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했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어쩌다 한번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즉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산층 사람들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저 분양의 분양권을 당첨이 되는 것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니까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깊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것을 왜 없애냐 해가지고서는 또 반대를 하니까 부동산 분양가 제한이라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이거 역시 딱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섬 저기 북한이라고 하는 거 말고 섬이라고 요 섬을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 정책을 갖다 이렇게 거의 40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방법으로 폐지할 거냐는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되는 거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이야기 좀 할게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 찬 3박 4일인데 도대체 한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 홀대받았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 공격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저는 이게 이제 2박 3일이 아까 명정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충칭의 임시정부의 역사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이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돼 있는데 전면 해제의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 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만 보면은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 뭐 에이펙 갔을 때는 짧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뭐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역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사회적 성향들을 올바로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의 관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말고 가장 핵심이 이제 충칭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충칭이 1940년대부터 45년까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다음에 한중의 반일 연대라는 관점. 지금 중국은 일본이 엄청나게 싫은 거고,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도 뭐 거기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 자체, 뭐 임시정부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충칭에 가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일본과 싸웠던 임시정부의 거점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베는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저번에 그 독도새우랑 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그렇죠.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갔다.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앞으로 정말로 일본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일본을 정말 왕따를 올 것인지,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공정으로 지금 혈안인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순간 자기들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동북아의 어쨌든 세력 균형과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후에 연변 쪽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방문이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한 문장 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이것은 한중 관계의 봄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에서 이 문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중 간의 공조 시대가 왔다, 공조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 이것은 세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영내나 이 아시아권이나 여기에 그 외 많은 지역에서도 한중 간의 외교 관심, 외교 분야를 같이 손잡고 외교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충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의 거점 도시이고 여기 시진핑이 공을 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조금 빠져 있는데, 중국 측은 여기에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드 문제가 아마 더해질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가 끝났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자세한 것을 협의하지는 않고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맥락은 이미 끝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에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간에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 명정님 말씀이 맞아요. 합의가 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조율이 끝났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만나서 발표가 남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단호하게 밝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 새벽에 도발하는 거 트럼프가 강력하게 막 말풍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무력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게 뭐 김정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과 연계가 연결이 돼 되면은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반도 상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들도 어차피 핵무기 개발하면 공공하게 못 사니까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정책은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떤 사건 때마다 막 분개해가지고 말풍선 쏟아내고 막 이러면 트럼프의 이제 뭐 약간 개망나니 같은 그 느낌을 살짝 다독여주면서도 한반도가 들썩거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습니다. 굉장히 재수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트럼프의 이야기를 막 옹호하는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워도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한국의 상황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저는 마인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니네 선제 공격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그러면 좆됩니다. 네, 미국 좆대요. 지금 사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을 그 전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 전맥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외에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2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4일 날 린지 그레이온 상원의원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설에서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 뭐 산뿌리고 밀려올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위기론을.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영문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판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 언론들의 사설이나 입장, 기사를 받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무슨 공격이냐? 미국은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우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인데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라고 받아친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네. 지랄하면 짱돌 조사버리겠다. 이런 맥락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간추리면 이거예요. 중앙하고 조선의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려고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뭐 평화 타령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외의 전쟁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이 이 전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휘둘린다. 그 다음에 쉽게 노예화된다. 그 다음에 반공 컴플렉스에 취약하다.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친일, 친미, 기득권 세력들, 그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절대 안 돼 하고 중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평화 무드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평화의 국가로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현 정부의 모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도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 잘못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도골적으로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전쟁을 하니 무슨 뭐 적화통일이니 이런 개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라고 못을 박은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이런 그 북핵 이슈가 터지면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처먹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돼요. 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박근혜나 이명박은 정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 그거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공포심 가져 이런 건데 그렇지.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북핵 위기가 생기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 안 해? 사실은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막 지들 말이 그런 거예요. 무능하게 왜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당하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니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비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적화통일 해버리겠다고 했잖아, 박근혜는. 밀어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적화통일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통일은 대박 아예 그런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치권에 밀어버리자. 북한 밀어버리자. 몇 시간 만에 북한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군복 입히고 총 들고 앞에 좀 세워.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네가 제일 앞장서. 앙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아,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날카롭네. 네. 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이제 49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그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경우회라고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저료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호회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영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춘 실장이나 좀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자금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MB 쪽하고. 이 성완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유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그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끊기 전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측면에, 검토는 했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죽음의 측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 전쟁을 발표할 때 그 4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자원 비리, 방산 비리. 비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그건 비자금으로 대기업 했고,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관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문서 유출. 네. 네 가지. 거기서 이제 MB 자원외교는 이미 경남 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예.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그 저거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예. 그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 기업을 표적 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든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든지 뭐 그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 투표할 때 그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반대표가. 예. 근데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예.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완종 씨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 여러 죽였다. 예.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그런 뭐 얘기를 공무원 했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충청 지역의 대표 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암투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아니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 기업 아니면은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원외교 문제가 너무나 이제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 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 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 매우 위험하고. 그 SK 같은 데 치면 또 재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해외 자원 외교의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들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표를 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거잖아요. 상태가 됐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단에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전 정권들을 갖다가 정치권들을 치는 게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이제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성완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에 허태열,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은 이게 찬밥 자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 내부 문제를 이제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일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접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실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었나, 누가 했나, 누가 설정했나 이걸 보면 딱 누구 책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부의 핵심 실세 사이의 권력 교체, 권력 이동, 재정비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기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누가 실세로 등장하고 어떤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96년에 와가지고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산에서 이게 삼성전자에 같이 다니던 동료인데 추석에 갔다 왔어요, 고향에. 그래서 추석 갔다 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이제 서산 사람인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나가지고 삼성전에 들어와서 쭉 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까지 왔으니까 비교적 상당히 본인으로서 이제 성공적인 직장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상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내려갔더니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들이 야, 저 왔냐? 그러면서 내가 한번 술 살게. 그래서 만났는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에쿠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놀 게 없으니까 저 대전 가자. 그래서 대전을 데리고 가서 거한 룸사롱에 가가지고 막 때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도 진학을 못하거나 대학교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땅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게 수용을 당해서 그래서 갑자기 말하자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용을 당하면은 패가망신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알아봤더니 토지 보상금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노무현 정부 안에 5년 동안에 토지 보상금으로만 100조가 나갔어요. 엄청난 돈이 나간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한 건데. 자, 그래서 정부가 지정을 해야만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에 가보시면 언제나 저제나 내 땅에 수용을 당할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그거예요. 그저 그 은행의 지점장, 증권회사 지점장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맨날 말하는 게 요번에 저기가 수용당해서 떼돈 벌었다. 저기가 요번에 거기 지점이 은행에서 돈 들여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의 모든 관심이 그렇죠. 돈이 풀리니까. 누구한테 언제 수용당하나가 아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돈이 풀리니까. 근데 얼마나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죠? 두 번째. 주택 가격에 대한 분양가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게 말씀을 드리면 1977년인가 8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이제 소위 투기 바람이 부르니까 딱 분양가를 제한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했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어쩌다 한번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즉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중산층 사람들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저 분양의 분양권을 장침이 되는 것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니까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병이 깊은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것을 왜 없애냐 해가지고서는 또 반대를 하니까 부동산 분양가 제한이라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이거 역시 딱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섬 북한이라고 하는 거 말고 섬이라고 요 섬을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서도 그렇게 안 하는 정책을 갖다 이렇게 거의 40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방법으로 폐지할 거냐는 문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되는 거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이야기 좀 할게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 찬 뒤로 깎아서 곱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게 왜 그러면
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제대로 된 정상 국가는 다들 부동산 보유세가 한 1%에 가까운데 한국은 엄청 낮다. 근데 이런 실물 자산에서 그러면은 그것만 차이가 나도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1%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요. 지금요, 저는 이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일가구 이상을 갖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동산세만 올려도 저는 이거 해결된다고 봐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 맞아요. 제가 뉴욕에서 판 것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열쇠예요. 근데 열쇠를 바깥에 던졌어. 주워다 줘야지. 네.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래서 주우려고 이를 긴 막대기로 이렇게 열쇠고리를 갖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노무현 씨가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기업들이 난리를 치잖아. 도리어 그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언론 조종에 제대로 정치 경제 교육을 못 받은 대중이 말하자면 이제 휘둘린 거죠. 그러다면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산층 중에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올렸을 때 내 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우선 당장 그것 때문에 내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공시지가나 이런 가격들이요. 실제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들은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은 엄청나게 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재산 신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년 전에 21억을 주고 산 이 쬐끄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9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를 30억에 팔면 난 뭐가 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보좌관한테. 내가 이거를 10년 전에 21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9억으로 이게 이게 공시지가가 나오지?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봤어요, 한번. 다른 사람들 아파트를 보니까 맞아요. 그 20억짜리 아파트들은 거의 18억 이렇게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자들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금씩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에서 좀 살려서 챙기면 옛날에 김종인 박사가 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했잖아요. 그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그거 팔았다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재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동산은 결국은 지금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라도 모를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얼마나 그 설계 자체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설계 자체가 아예 목적이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한 사람이 어딘가가 숨어가지고 요렇게 해야 부자들이 우리가 잘 살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에 허덕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속이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고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쌓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경제 체제로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세 부담률이 20%밖에 안 된다.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갚는 기업 대출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에서도 원금을 갚는 가계대출이 너무 없다라는 문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그 현금 흐름상 자기가 다른 나라처럼 돈을 빌렸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조금씩 나눠서 갚는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다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원금을 갚겠다고 하는 가장 그 금융업으로 치면 가장 말하자면 불건전한 대출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용어가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 대출인데, 불량이라고 하면 비우량이라고 말하죠. 비우량 대출인데 그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지금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80%가 비우량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언제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체제예요. 이거는 꼭 지금 2017년 한국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금융 안정을 생각하는 정책 당국자라면은 최대한으로 피하려고 하는 가장 그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돈을 빌려갔다는 것. 이거는 이제 정부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려가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돈은 빌렸어. 근데 부동산 값은 빨리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말하자면은 그 빌린 액수에서 매번 원리금은 차치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빠득한, 이자만 내는 것도 빠득하게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또 산 사람은 또 마찬가지. 집 산 사람은 집을 사느라고 무리를 했지. 무리를 했으니까 또 나머지는 또 돈 쓸 여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여러 번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인데, 한국은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열쇠를 바깥으로 휙 버렸어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나오지? 이 굉장히 참 깝깝한 상태가 돼 있는. 이렇게 절망적인 비유를 드시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주 박사께서는 돈이 있으니까 전세를 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세금이 얼마나 그렇죠. 비쌉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집값 대비 8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예, 근데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느니 빚을 좀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급이 저는 절대 지금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저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뉴욕에 지사를 내면서 뉴욕에 집을 2채를 샀었어요. 그렇죠. 사무실로. 근데 뉴욕 집을 거의 한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제가 다 팔았는데 뉴욕은 집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 보유세가요. 한 10억짜리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을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살지도 않고 거기 뭐 애들 숙소를 쓰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한 달에 70만 원씩을 부동산세를 낸다면 그건 못 갖고 있겠더라고 제가. 70만 원이니까는 월. 그렇죠. 그러니까는 700만 원에다가 또 더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집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서울에서는 부동산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공시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고 여기서는 부동산세 부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 0.1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뭐 말로는 0.3이라지만 방금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실제값이 낮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할 때도 또 퍼센트 모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죠.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안정감이 있고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투자 가치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동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빚을 내서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집을 살 때는 빚을 내도 된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어요. 어른들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그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늘 하는 얘기들인데, 우리 지금 공 선생께서는 정책적인 거, 그리고 이제 경제의 전반을 다루는 이제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꼭 밑바닥에다 두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냥 아주 단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난 언제 집 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언제 오르나?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없나? 그렇지, 어디 개발 뭐 없나?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을 너무 위에서 그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부동산을 뭐 아파트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지만 전 돈 생기면 부동산이 좀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부동산을 샀죠. 결국은 지금 와서 돈은 다 쓰고 없지만 남은 건 부동산만 남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평균적으로. 실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공 선생님은 집 안 샀거든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민의 지금 이 관점은 꼭 잊지 말고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주거 비용으로 가장 싼 방법이 전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집값 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주인한테 저희가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전세금으로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거나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월세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전세가 낫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학을 공부한 제 친구들은 맞네, 계산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지, 뭔가. 불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주인이 특별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 4년, 6년씩 살 수 있는 주인을 잘 골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살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한 군데서 5년도 살아보고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른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 발전할 때부터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관성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이 언제 꺼질 거냐라는 것은 이미 조금씩 사인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사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없던 나라였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지금 1,200조까지 이제 가계 대출로 늘어났는데, 가계 대출 자체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도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 한번 그다음에 이 조세 부담률도
다른 나라 같으면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연동한 비중도 굉장히 낮은 나라다. 다 무슨 뜻이냐? 돈을 버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말하자면 그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성장용으로 딱 만들었는데 성장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체제 또는 뭐 복지에 관련된 체제 모든 그러니까 조세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안 가게 지금 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산층이 됐냐? 잘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87년 이후에 그 대기업 쪽에서 그 임금을 갖다 엄청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노동 파업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노동소득도 눌렀어요. 그렇죠? 저임금, 그러니까 노조를 못하게 하고 누르다가 그것이 87년 이후에 그 누르던 것이 힘이 빠지면서 폭발적으로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뭘로 우리들의 그 소위 말하는 민생 정책을 했냐면 실제적인 민생 정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 민생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항상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경기 조절을 보통은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으로 합니다. 그 선거를 할 때도 맨날 싸우는 게 그래서 뭐 경기가 이렇게 된 게 뭐 조세 때문에 그런 거냐, 재정을 잘못 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한국은 경기 조정을 그걸로 하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해요. 그게 쉬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가 빨리 보이지. 땅에 대한 공급을 자기가 쥐고 있고 양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는 대출을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관치금융으로. 그러니까 거시금융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이건 딱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말하자면은 경기 조절을 해왔던. 그러니까 것이 경기가 있어요. 엉망이 되는구나. 부동산 그러니까. 갖고 하니까 그런 거죠. 다른 것들이. 근데 그것이 폐단이 쌓여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지표는 나오니까. 잠깐만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가면 되니까 이거를 갖다 체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의 핵심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걸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들면 그동안에 이 높은 부동산 덕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막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러니까 이제 콱 하고 갇혀 있는 거죠. 뭐 질문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뭐 하다못해 요즘 계란도 다 생산자 실명제로 하는데 정책도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맞아, 그 좋다. 세웠던 사람과 그런 기록들이 좀 잘 남고 시그니처를 딱 예. 넣는 거야. 이건 몇 년도에 누가 했다. 예,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괜찮은데요? 우리 그 정책으로 우리 그거 한번 내봅시다. 어떤데? 전혀 현실성은 없어요. 네. 따라가는 거지. 꼬리표가 네, 블랙리스트가 네, 누구냐 했을 때 네,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만드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그 나쁜 틀이 어디가 지금 나쁘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깨야 되는.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토지 그 주택공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에서 개별로 몇 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데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검단지구 뭐 무슨 지구 그게 다 그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평인가 10만 평 같은데 그 이상을 개발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요 그걸 중앙 정부의 장관이 지정할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 그건 다 지방 정부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 그 토지 수용.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네. 그래서 지정을 하면 그 땅은 오직 토지공사한테만 넘겨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용을 할 때 시장값보다 훨씬 낮은 값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을 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파산 또는 막 그 엄청난 손해로 인식이 됐는데 제가